네, 국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청문 정국에 돌입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충돌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장성우 건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청문 정국으로 돌입을 합니다. 당장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연기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하루 앞두고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일 진짜 월요일 날 청문회 열릴지 불투명하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싸움이 아주 거센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과반 동의를 대하지만 총리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 또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어갖고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하고 정의당 입장에 봤을 때는 쉽게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좀 명분이 좀 있죠.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뭐 AT&T 관련 논란, 또 론스타 관련 문제, 또 이제 김앤장에서의 고액 연봉 논란 문제. 그 외에도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배우자 같아요. 배우자.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 고가 미술품 이 문제가 이해충돌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배우자의 재산 증식 문제. 배우자 관련해서 아마 이 자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에는 사생활 침해다, 뭐 개인 정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제 그런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는 다른 장관하고 달리 이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안 돼. 그러면은 사실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있어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가 예를 들면 국민적 여론이 다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총리 후보 과반 동의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그럼 역풍이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자꾸만 계속 터져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국면을 맞게 되지 않느냐. 자료 일부를 아마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료 또 제출하면 또 거기서 또 문제가 터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또 일각에서는 파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파행을 하더라도 사실은 총리는 한덕수 총리를 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위해서 사실은 영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풍부한 행정 경험 그리고 전북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통합적인 인사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총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총리의 어떤 제청을 얻어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다 뒤틀어질 가능성도 크고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거나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이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발목 잡기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낙마를 시킨다면 발목 잡기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지방선거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야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당의 선명성, 야당의 존재 가치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해서 우리가 통과는 시켜줬지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의 눈높이가 다르고 그리고 총리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재산 증식 같은 것도 40억에서 82억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여기 보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라던가 그리고 론스타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 받은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지금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회에서 지금 국회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것이 향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전국에 파란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출범을 하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무총리를 지낸 바가 있어서 뭐 당초에 좀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방금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좀 여러 변수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배우자 고가 미술품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했고 또 DJ 정부 때도 역할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주요 요직에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만 안 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쁘게 보지 않았던 모양이야 아마. 근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공직을 떠난 이후에 총리를 떠난 이후의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아니 왜 우리는 우리 세금 갖고 다 총리가 세금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총리하면요. 네. 그 연봉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예우를 다 하고 그런데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뭐 역대에서 문제가 돼서 낙마했던 총리 후보자들 많잖아요. 네. 왜 저런 사람을 우리가 총리로 모셔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 세금 갖고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지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뭔가 무난하지 않느냐. 네. 경제 관료다. 경제를 좀 이렇게 잘 관리하지 않겠냐. 뭐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하여튼 낙마 가능성이 자꾸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김부겸 총리가 계속해서 전 정권의 총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제가 뭐 좀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만은 좀 하여튼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간단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과연 이제 그러면 총리 후보자가 나와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뭔가 좀 명쾌한 부분들이 좀 똑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예상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청문회 자료 다 제출해서 자료 제출해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료를 제출해야. 그래서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때 어떠한 해명과 태도를 견지하느냐,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은 뭐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의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쪽 청문회 모습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 거의 상임위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장관 청문회라는 것은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를 해서 이것을 임명 요청을 다시 해서 임명을 하면 되는 사안이지만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일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의 지금 지지율이 48%에서 40%로 또 역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정당으로서는 이것이 지금 심각한 여기에 원인이 저는 장관 인사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정호영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위법성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하든지 스스로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청문회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정호영 지금 장관 내정자한테 집중돼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물론 뭐 거기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물론 여기에 껴 있지만 일단은 민주당의 타켓은 정호영 내정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것도 뭐 기추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뭐 청문회는 저는 뭐 할 것 같은데 네. 청문회가 했을 경우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평소의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면 그대로 이제 임명을 강행할 텐데 그렇다고 보면은 임명을 하고 나서 바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지금 정권을
잡고 그리고 첫 선거 아닙니까? 그것도 취임하고 한 20일 정도 있다가 선거가 치러지고 네. 대선 이후 얼마 안 있다가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대선에서 0.7%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대선 승리는 했지만 승리가 아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저는 견제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내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170석이 훨씬 넘는 그런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각도 거국 중립 내각 정도를 해야만이 전국이 원활하게 굴러갈 텐데 지금 보면은 당선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개입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행 처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청문회 자체도 난타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임명은 하겠지만 장관 임명자 입장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각 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뭐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새 정부 출범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걱정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와 주요 인선 발표가 당초에 오늘로 이제 발표할 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당선인 측이 오늘 발표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늦어지는 배경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래서 무슨 수석세갖고 언론에 좀 났었죠. 누구 내정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어떤 인선 관계에 있어서의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정책실장도 없앤다 그래서요. 결국 지금 한다 그러면 이제 수석들을 하는 것인데 수석을 아마 먼저 하겠죠. 뭐 홍보수석이라든가 민정수석도 없애고 그러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당선인이 결심을 안 한 것 같아요. 비서실은 완전히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야 될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수석들 발표한다 그래도 비서실장이라든가 언론에서 또 검증이 들어가거든요. 뭐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다 들어갑니다. 청문회 과정은 거치지 않지만 내각에서 지금 내각에 지금 후보자 발표한 사람들이 당선인 측은 이제 능력과 자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인과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30대 장관 전에 선거 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과 자질이다. 뭐 세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성비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 능력과 자질이다. 그렇게 해서 발표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정신이 없을 정도 6-7명 수준의 후보자들이 계속 문제가 터진단 말이죠. 네네. 이게.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정호영 후보자라든가 이상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공정이라든 문제하고 결부되는 특히 청년층의 특혜 문제, 스펙 쌓기 문제, 아빠 찬스 문제 이런 문제까지 아주 예민한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비서실 인선에 있어서도 워낙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상당히 국민적 논란이 거세고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보면 42%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건 사실 역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 인선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뭔가 다른 인사 방침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뚜껑은 좀 열어봐야겠죠. 예. 네. 그리고 검수완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검수완박 중재안 이제 여야가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 우려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보면 윤 당선인 좀 본인의 직접 개입에는 여전히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검찰총 출신 아니겠습니까? 27년간 검사 생활을 했고 직전에 검찰총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선배라고 그러죠. 당선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후배 검사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자리를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향후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법개혁 특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구성이 돼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1년 뒤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다 몸담아왔던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 경찰로 이관이 된다. 이것이 이제 검수완박인데 사실은 저는 뭐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왜 이것을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법안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을까? 과연 이렇게 수용을 같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기 보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런 것들은 다 경찰로 이관한다고 지금 애초에 지금 합의를 했고 4개월 내에 이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인 때문에 이런 것을 했을까? 조금 뭐 의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 검찰 출신인데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뭐 다 뺏어가면 물론 뭐 헌법에 있는 뭐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것이 이제 명시돼 있지만 그러한 뭐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비난의 수위가 올라오니까 오늘 배현진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 것이 네. 취임 후에 헌법가치 수호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근데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서는 사실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전횡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제 장치로 뭐 여러 가지 중수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적으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에 좋다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거고 네. 여당과 여당이 합의한 것을 인수에서도 긍정을 했는데 오늘 또 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안철수 위원장도 당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은 적전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이미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이것을 또 당에서 뒤집는다 하면은 국민적 명분도 사실은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를 한 것은 일단은 정치는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말 나오고 당선인 측에서 이것은 뭐 취임 후에 또 다른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 뭐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은 운영의 물을 살린다. 그런 것들이면 좋은데 검수완박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비판이 강도가 상당히 세질 거고 그러면 야당의 이제 그때 돼서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거센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유 교수께서는 이 예. 검수완박에 대한 당선인 측의 이번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게 상당히 정치적 판단과 이제는 이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에서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지금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낸 중재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민주당 원래 안대로 가고 그렇게 되면 국회가 파행으로 가게 되고 출범도 하기 전에 상당히 민주당의 협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다. 일단 국회 관계를 좀 나름대로 좀 유연하게 해보자는 게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의 집단주의 과연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검찰을 과연 아무리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 그래도 다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검찰이 이제 그런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그 칼날이 현재 권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기가 또 검찰총장이 있을 때 현재 권력에 대한 칼날을 들이대서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여차해도 이것은 헌법 가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헌법 가치라는 건 기본권이고 국민의 인권이라는 부분이고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과대한 권력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키고 정치 검찰화하기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그래서 권력을 나누고 아니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수사는 기술이잖아요. 수사는 기술이거든요. 아주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경찰에서 하고 예를 들면 한국의 FBI처럼 중수청인가 만들어서 하게 하고 예? 그리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한다든가 제대로 됐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공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도 하고 검찰이 권한이 그렇게 굉장히 큰 권력이에요. 그것도요, 실질이요.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것이 되게 합리적인 것이고 모든 선진국,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한국만 저렇게 한다는 거에서 거기서 기득권 저항을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요새 최근에 검찰의 집단적 저항을 보면서 국민들이 야 이거 진짜 검찰 수사권 가져와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도 당선인이 좀 이제는 대통령이 돼가는 거 대통령이 이제 며칠 있으면 한 달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 측면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검찰의 입장도 지금 보자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게 김호수 총장이 이제 중재안 나오기 전에 했던 발언을 두고 뭐 동조하는 게 아니냐, 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또 직접 해명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해명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의 지금 사표를 두 번이나 지금 낸 총장은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번 뭐 냈고 대통령 면담하고 그럼 좀 더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검찰의 사정 노력 그리고 나서 국회의장 면담을 했죠. 해가지고 검찰적법 제4조의 검사직무라는 범죄수사부문을 삭제하는 검수완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이런 것들이 검수완박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기 전에 국회의장을 면담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직후에 국회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합의 조정안을 여당과 야당한테 보내고 여당과 야당이 바로 또 이거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서로에서 즉각적으로 합의를 해서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국회의장 면담을 하고 나서 여야의 어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선 검사에서는 검찰총장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적인 정황이라든가 상황을 보면은 검찰총장이 사표를 낼 정도로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조직의 어떤 이익이랄까 이득이랄까 조직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검찰총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듣고 와서 내부에 와서는 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의심을 하면은 누구한테 뭐를 맡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검찰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 설득도 이미 저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미 합의된 걸 깨는 쪽이 또 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뭐 위헌 논란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12조 4항하고 16조에 체포구금에 있어서 영장 청구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어떤 그 판결에 의해서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해서 체포 구금한다 돼 있습니다. 검사가 여기에서 기소권이 인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거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지 검찰이 수사의 주체라는 것을 헌법의 조항에는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검찰 수사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야만이 검찰의 여러 가지 지금 중수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사법개혁 특위 이런 걸 구성함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을 물론 뭐 변호사라든가 판사, 법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진출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소권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보안 수사권까지도 일정 부분 물론 뭐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보안 수사권이 지금 검찰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다 소수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헌법에 호소하겠다 그런 거고 그리고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검수완박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일정에 대해서 좀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3파전으로 좀 추려졌는데 일단 당내에서는 원샷 경선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30일 날이다. 그 국회의원 같이 6월 1일 날 보궐선거를 6월 1일 같이 보궐선거 하려면 국회의원직을 빨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하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공석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네. 30일 날 다 마무리 져야 된다.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토론도 뭐 한 차례 정도 할 수밖에. 또 원샷,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하게 돼 있고 막 그러기 네. 때문에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근원적인 원인을 따지면 결국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대안도 없이 이 서울시장 이쪽을 전략 공천으로 해왔고 그래서 뭐 이낙연, 박영선 이런 식의 대안 본인은 전혀 생각들도 없는데 그렇게 해왔고 송영길,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다가 다시 네. 또 이제 당원들의 항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뭐 그건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 한 일주일 만에 이것을 다 서울시장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문의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아해요 좀.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김진애 전 의원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론회도 좀 두세 차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서울 시민과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여론이 형성되고 공론화될 수 있는 기간을 좀 두면서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것이 남지 않느냐. 결선 투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해서 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뽑히더라도 누가 뽑히더라도 정당성과 그런 여론의 설득력을 갖는 그런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경쟁이 치열한 곳 중 하나가 경기지사인데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이 후보로 선출이 됐고 민주당이 이제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결과를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저는 이제 또 도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반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려움을 겪고 박빙의 승부를 갈 때 김동연 후보가 지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합당까지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어떤 경력도 발휘하고 특히 이제 지금은 부동산과 경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키워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여기에 후보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재명 전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의중이 상당히 실리지 않았나.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온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고 그때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옳고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인사권자라든가 인사를 드라이브하는 핵심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주도라는 그런 것들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를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합 예술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미래 비전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뭐 두 의원하고 시장하고 이 두 분이 지금 섞여 있는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 여론적 지표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의 그런 기여한 모습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전 후보만 놓고 봤을 때는 김동연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만약 여기에서 1차에서 2명을 컷오프하고 그리고 다시 결선 투표로 갔을 때 3인이 연합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승부를 예측할 수도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미 김은혜 후보로 확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경기도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성패가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서울과 인천, 경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하 한국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